아니 완성되지도 않은 걸 갖다 놓고서 된 것처럼 막 그 까불고 꼴꼴딱 넘어지는 것도 있고. 전 잠수함도 그 뭐 진수식 하다 말고 뭐 아예 영원히 들어가서 안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북한에서는 원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잘 알겠지만 전기 자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자로가 아니고요, 기름 갖다 놓고 아마 가는 걸 거예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이 원자로를 가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다. 북한 군복무도 하셨고 또 보위부 북한 기관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북한군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가지고 드론 전술이라든가 뭐 실전 훈련 이렇게 해서 전력을 엄청 강화했을 거다. 이게 유사시에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북한의 군 전투력 어느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요, 이거는 군전 병정에 따라서 또 부대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방에 있는 부대냐 네. 또 후방에 있는 부대냐 이런 차이가 있는 천차만별인데, 전방에 있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후방에 있는 부대보다는 전투력이 좀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군 생활은 힘듭니다. 뭐 누구나 얘기하듯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군대 가면은 사실 우리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도 그래도 먹고 입고 뭐 이런 거 별 문제 없으니까 간다,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북한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북한은 거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군대 내보낼 때 부모들이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게 기본 인사말이거든요. 살아서 돌아와. 네.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북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 바뀐 게 있어요. 육체는 아들이, 정신은 부모가 군복무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들은 육체만 나가서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정신은 부모가 더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돈을 보내줘야 돼요. 군대 돈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택이라든지 뭐에 나가서 사 먹을 래도 네.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보내야지 그 영양실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육체는 아들이, 정신은 부모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철호님이 그러면 군복무를 했던 건 비교적 최근인데 그때도 군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좀 배가 고팠어요? 군 부대에서 주는 거 가지고는 못하죠. 그래요? 해결이 안 되죠. 솔직히 쌀밥 먹는 부대만 해도 최고의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라든가 김정은이 좀 그렇죠. 챙기는 부대. 네, 그런 부대가 쌀밥이나 먹지, 일반적인 부대들 전년에 있는 1호 군단도 같고 4군단도 같아요. 쌀밥 먹는 부대가 쉽지는 않거든요. 다 그냥 이제 잡곡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잡곡밥을 건강 때문에 먹잖아요. 그렇죠. 뭐 현미밥이다. 맞습니다. 뭐 저 현미밥 아직도 안 먹거든요. 야, 이거 건강 때문에 이런 걸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없어서 그렇게 먹거든요. 거기다 풀떼기랑 풀떼기 다 잡아놓고 막 먹지 않습니까? 네. 바꾸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서 이렇게 보다 숟가락 꾹 누르면 푹 빠져버리게. 그래서 폭탄밥이라고 하거든요. 군부대에서 거의 먹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북한이 현재 저 상태로 나간다면 어렵죠. 국지적으로 이제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이 뭐 북한이 129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제대로 그거는 매겨 살리려면 뭐 북한의 통계는 뭐 솔직히 오방이 많아가지고요.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한국으로 오신 뒤에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제일 놀란 무기는? 그러니까 제일 놀란 무기 이제 현무 5라고 해가지고 뭐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의 뭐 자주포라든지, 우리나라는 거의 자동 반자동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 거기에 놀란 거죠. 연속 발사가 또 맞습니다. 가능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 이제 보사총 부대로 6개월간 나가거든요, 실습을. 거기는 다 수동입니다. 다 사람이 돌리고 내가 비행기 날아오는데 언제 돌리는지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수동이거든요. 이렇게 뭐 철로 이렇게 된 거 보면서 이렇게 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우방향이라고 네. 무슨 방향 보면 그거 다 수동이거든요. 그리고 탱크도 거의 다 수동이에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거의 이제 수동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지금 김정은이가 본격적으로 지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재래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상들을 보고, 또 저도 군부대 강의를 그 전에 했으니까 가서 보면은 야, 차들 있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일단 너무 새 거죠, 다. 차가. 저거 굴러가나 할 정도로 차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탱크고 뭐고 다 있는데, 북한에서 제가 있었던 게 이제 황해도에 있었으니까 그 4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자행포 부대라고 해가지고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 부대들도 있어가지고 그 포를, 방사포라든지 그 끌고 가는 차들이, 견인차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걱정인 게 북한에 허세가 많잖아요.
실제 꽝 하면은 견인차 중에 몇 대가 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아, 움직이는 게. 네, 부속들이 없어요. 이 부속 저 부속 다 떼다 쓰다 하니까 어떤 차들은 이게 겉만 있고 겉만 있고 그 안에 본넷이라고 열어보면. 하나요? 네. 본넷 이렇게 되면 안에 기관이 없습니다. 아, 그거 하나는 다 뜯어다가 딴 데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타이어도 착하게 돼 있거든요. 바람이 이 공기압이 있는 것처럼 강목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타이어 뜯어가 다른 타이어였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차들이 그냥 새 거고 시동 다 켜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정문장교한테 저 차들 다 움직일 수 있나? 아, 우리나라 그렇게 저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감탄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북한의 실상을 지금 철은님한테 이제 직접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북한 조선중앙TV나 뭐 김정은이 군부대 가가지고 이렇게 시범 보이고 새로 만든 무기 뭐 김정은도 자기가 또 탱크도 몰고 그렇죠. 뭐 네. 이러잖아요. 그거랑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최근에도 저 최현호 있지 않습니까? 최현호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는 거 뭐 그거 맞아요. 5,000톤급 직접 타고, 신형 구축함. 예. 신형 구축함 타고 직접 나가서 이제 항해하는 것도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아, 북한은 자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내용물은 없이 이게 북한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구축함이라는 게 서 가지고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죠. 아니, 목표물이 자기 쏠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아, 저거 잘못 만들었구나.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래서 저거는 완전 짝퉁인데 가면서 쏴야죠. 세워놓고 네 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보면 또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군사력 최고다. 왜냐면 다른 나라 걸 못 봤으니까. 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요. 아, 비교를 하려도 내가 이 볼펜만 쓰는데 세상에 이 볼펜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볼펜이 많은데 봤어야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늘 주체적으로 우리 자체 그렇죠. 기술로 생산한 맞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펜이다 이러면은 그걸 믿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 뭘 다른 것들도 봐야지. 와, 저 볼펜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데 본인들 것만 보관하니까 네. 북한에서 만드는 건 세계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그 신형 구축함 이번에 뭐 최연함 김정은이가 탔지만 그거 이번함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거 진수하다가 쓰러지는 그렇죠. 거 보고 네. 바다에 철포덕 하는 거 보고 한 번 놀랬고 저는 그거 사람들이 밧줄로 끌어가지고 5,000톤짜리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세우는 거 보고도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포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기계로 들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달라붙었길래 5,000톤급 배를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 아마 과장했거나 거짓말인 그렇죠. 줄 알 텐데 그걸 또 위성으로 다 맞아요. 우리 상업위성들이나 대북 첩보위성이 찍었는데 밧줄에 정말 개미처럼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아, 진짜 대단해요. 그 쓰러진 5,000톤급 군함을 누덕누덕 했는데 사실 이게 한미 정보당국이 좀 체크해 보니까 제대로 운항 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요. 군함이 이미 그 소금물에 빠졌는데 그거 뭐 전자장비니 맞습니다. 거기 엔진이니 이게 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띄워놓고 뭐 김정은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해마다 2개씩 만들겠다 그래서 10개 만든다 그랬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비용이면은 좀 북한 주민들 먹는 문제는 좀 해결해 주면은 아 그렇죠.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최연함 3호 네. 뭐 지금 뭐 건조하고 있죠. 네, 네. 건조하고 있다고 그게 또 뭐 네. 나오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힘들겠다. 타철이라고 하죠. 네. 철. 그것도 고철. 학생들이라든지 네. 그것도 얼마나 갖다 또 저거 해야 될까요? 지원. 그리고 뭐 애들 모아가지고 파철해가지고 그 무기 만든다는 것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하여간 악을탁을 북한 표현대로 그렇죠. 무기 만들어가지고 뭐 증정식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 좀 미친 짓 아니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또 군 안보 강사로도 활동하시면서 현장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로도 보시고 북한에서 군 생활할 때 무기 체계라든가 군 전반에 대한 게 확연하게 비교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거의 333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개 중대 기관총이 한 점 정도 하나 있고 일반 보병이 그렇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갔다는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든지 네. 그런 또 전투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의 실정에 맞게끔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부대에서는 AK 소총이 기본 주 화력 무기죠. 소총이죠. 저도 군대 때 사격을 해본 기억이 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2번이에요. 2004년에 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 1년에 동계 훈련 끝나고 한 번, 하계 훈련 끝나고 한 번. 이게 네.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가 지금 7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이렇게 알아보니까 7번 실제 쏘는 부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총도 제대로 못 쏘는데 네. 김정은이가 나와서 포사격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보여주기식이고요. 실제 훈련을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강원도 원산 그 멱사심리 해안가에 네.
폭포를 한 뭐 몇백 개를 모아놓고 하는데 맞아요.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시에 그렇게 했다가는 다 몰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진짜 보여주기식이지 전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 부대가 아니잖아요. 뭐 중장거리 포도 그렇죠. 있고 뭐 다 있더만요. 그 모이려면 한 군데 집들 그거 제발 죽여주세요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 그 현무 그냥 갖다 떨구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혐오 파이브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우, 그거는 뭐 북한의 ICBM이라든지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지켜봤던 게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 만들었다고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거 네. 공개했어요. 그래서 뭐 딸 주애하고 올라가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이랬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에서 가져간 걸 갖다가 뭐 그러지 않을까요? 가느냐 하겠죠. 뭐 철 갖다가 그냥 막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게 실제 자기 전투 기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죠. 저는 북한의 기술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 밖에 있는 구축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렇죠. 물 속은 벌써 다르거든요. 그 압력 때문에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은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기술력은 북한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그렇게 호언장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잠수함이라는 게 원래 만들면 이렇게 시커멓게 좀 멋있게 도색하고 이렇게 그렇죠. 한 다음에 선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보면 약간 벽돌색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우리 알지만 사실은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 방청도래라 네. 그래서 바르는 밑바탕에 바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칠도 안 하고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 뭔가 좀 서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척 하진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 돈 많다고 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척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촥 이거 나오는 거지. 이거는 쓸데없이 쫄랑거리기는 왜 이렇게 쫄랑거리는지. 아니 완성되지도 않은 걸 갖다 놓고서 된 것처럼 막 그 까불고 그리고 떠들다가 꼴꼬닥 넘어지는 것도 있고. 전 잠수함도 그 뭐 진수식 하다 말고 뭐 아예 영원히 들어가서 안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것도 사실 전문가들이 막 궁금해해요. 이 안에 과연 지금 그러면 잠수함용 원자로가 들어가 있냐? 그 원자로라는 게 이렇게 잠수함 만들기 전에 장착이 되고 그렇죠. 겉부분을 하는데 그럼 나중에 원자로를 선체를 다시 갈라가지고 다시 넣고 뭐 하겠다는 거냐? 의문이 지금 투성인데 김정은은 어쨌든 자기가 이거 서두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더욱 좀 바빠 맞을 것 같긴 근데 한데 북한에서는 원자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북한에 잘 알겠지만 전기 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원자로 만들 정도면은 북한의 전기 사정이 우리가 열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기 문제는 풀려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자로가 아니고요. 그거 기름 갖다 놓고 아마 가는 걸 거예요. 아 디젤 잠수함인데 그냥 일단은 그게 한 한번 좀 일주일 한 보름 있다 또 한 번 나와가지고 슝시로 나오고 기름 넣으러 나오고 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의 군사를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도 이제 어쨌든 전쟁 우리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이 원자로를 가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다. 남북한이 한번 제대로 전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상상해보, 가장 많이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불편해 전쟁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북한에서 어떻게 뭐 침범을 한다면은 네. 50년대처럼 우리 땅을 침범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끝을 봐야죠. 강대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남과 북만의 군사력만 비교해 놓고 보면 네. 대칭 전력으로는 우리가 우세하죠. 비대칭 전력과 정신 상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비대칭 전력은 이제 북한이 이제 어쨌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 제가 저 형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폭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북한 군인들의 정신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현대인 무기들도 사람이 조작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 상태가 한심하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군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야, 좀 미친놈들이네. 맞아요. 우리 군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책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벌어진 사안 관련해서 이란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또 타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메이니가
그냥 군 지휘부들하고 뭐 회의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까지 다 죽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주애 어디 갔나 하고 막 찾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불안할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하나 좀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뒷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특성이죠. 우리 한반도의 특수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기는 그렇죠.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또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가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단둥을 그냥 미군이 가진다면 중국 전체를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김정은 뒷배고는 있지만 본인도 아마 불안할 거예요. 아 요즘 트럼프 완전 뭐 도라이처럼 놀잖아요. 이 변칙 복수예요. 와, 뭐 요게 막 저거하고 저게 저거하고 주먹이 그냥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물론 뭐 트럼프 그런 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김정은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김정은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 김정은이를? 김정은이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를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계죠. 그렇죠. 어떤 지정학적인 한계도 네. 있고. 근데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김정은을 어떤 좀 압박하는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부처당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한테 핵을 인정해주면 자기네는 이제 미국과 대화 응할 적이 있다. 근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 김주애가 소총 사격을 하는 모습 단독 자수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노동당 대회에서 선출된 간부들한테 총을 주면서 충성을 맹세받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후계 체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뭐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김주애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신중하게 좀 보시는 예.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일관성 있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중국 이거 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하다가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는 배팅 그게 엄청납니다. 배당금. 제가 배팅 배당금이 엄청났던 것도 하나 있어요. 아 어떤 거예요? 전에 그 김정은이 죽었다고 했을 때 2010 예, 그때 사망설 돌았죠. 예. 네, 2017, 18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뭐뭐 북한에서 오신 국회의원들도 막 정확하게 죽었다 뭐 하면서 막 그 보름 동안 안 맞아요. 나올 막 때. 그때 특집 프로그램 미리 만들어 놓고 맞아요. 이랬어요. 네, 그때 4월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왔을 때 그때는 조금 북한과 라인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할 때. 아, 그때 제가 유튜브를 금방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진짜 죽었나?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죠. 김정은이 5월 초에 나온다. 근데 그 해 5월 1일 김정은이가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명제를 맞서 나왔어요. 진짜. 그때 하루에 구독자 2만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대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니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 스펙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가 뭘 아냐. 북한에서 금방 한기. 북한에 보입이 있었으면 여기도 보입인 줄 아냐.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럼요. 근데 5월 초에 나온다고 날짜까지 찍다 나니까 실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스펙을 좀 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선 나서 제가 유튜브를 구독자가 들어왔지만 안 했잖아요. 짜증나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NK 보이부에 엄청난 힘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철훈 씨의 정보력 여기에다가 또 이제 학업적인 이런 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여러분 혹시 뭐 대북 부처에 있는 고위 당국자들께서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풀리지 않는 북한 관련한 뭐가 있다면 철훈 씨한테 조용히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후계 체계와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이제 경험하신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볼 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도 봤어요. 그 보고서 이제 9차 당대회 끝나고선 거의 이제 간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김정은 이제 측근들에게 저격총을 다 주더라고요. 맞아요. 저격총 주면서 뭐 또 그 사격하러 나가고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김정은이 약간 관종이에요. 항상 느끼는 건데 약간 이슈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그 쇼를 많이 해요. 영상 보면 좀 즐겨요. 그걸.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인 가지고 김정은이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 뭐 이러는 거 좀 보여요. ICBM 발사를 갈 때도 그렇고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나온 줄 알았어요. 시계 보고 해가지고 자는 직업을 잘못 골랐다.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영화 배우가 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우리 장항준 감독 만나가지고 좀 그렇죠. 하면 또 천만 배우 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김주혜 데리고 나와서 그러는 것도 김주혜 나오니까 또 후계자다 뭐다 하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저건가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김주혜가 몇 살인가요? 14살인가요? 13살. 네. 13살인가요? 14살인가요? 야, 그 미성년자를 데려다 사격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문제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거 정말 심각한 그렇죠. 거죠. 저는 북한에서 봤을 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살면서 이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애한테 총을 쥐어주고 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 커서 더 많이 죽여라 하고 교육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아버지도 야 고모부도 죽였는데 너도 죽일 사람 있으면 다 죽여. 이런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주혜가 최고 지도가 될 확률은 지금 현재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뭐 김주혜 사격하는 거 총그 뭐 사격하는 거 뭐 나올 수 있죠. 뭐 왜냐면 북한의 특수성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지도자와 후계자하고 자꾸 엮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죽은 이후에 다큐멘터리 북한에서 영화들이 많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녔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북한에서 편집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편집한 영상을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김정은이 진짜 후계자가 나왔는데 편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때부터 따라다녔구나 김정일이를. 근데 그거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땐 몰랐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북한에서 이제 경험이죠.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리고 김여정이도 아버지 따라다녔어요 실제. 맞아요. 네, 그랬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북한에서 그 영화라든지 네.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김여정이도 아버지 따라다녔거든요. 네. 그렇게 저도 그 김정일이 말년에 원산에 있는 한 대학을 간 장면을 북한이 이렇게 사진으로 내보냈는데 실수인지 뭔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여정이 그 당시에 공개도 되지 않았던 김여정이 서가지고 있는 희뿌연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조선중앙통신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김여정인 걸로 알았지만 하여간 북한은 뭐 후계 문제든 뭐 관련해서 뭔가 오늘도 살아보려고 또 김정은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관종으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수작전에 제일 특화된 무기체계가 핵 잠수함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확보하면 네. 그러면 수십 발이 동시에 평양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서 네. 날아오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뚫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3,000톤도 아니고 8,700톤을 그것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준다고요? 며칠 안 속아오죠. 김정은이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우리 군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현무 파이브처럼 적 지휘부 괴멸 뭐 이런 데 쓰이는 벙커, 지하 벙커를 어떻게 한다 이런 벙커버스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우리 무기 체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신경이 쓰일까요? 참수작전이죠. 군 전력하고 그렇죠. 사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체제입니다. 김정은의 호위 병력을 보면 평방사, 평양방어사령부가 15만에서 20만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 지금 수방사죠. 그 다음에 호위총국. 네. 호위총국도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다 김정은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평양방어사령부지. 그 다음에 974 부대라는 김정은의 근접 호위하는 우리 지금 청와대 경호실이죠. 그렇죠. 한 4천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보면은 김정은 차 옆에서 막 뛰어다니죠. 네. 그 친구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같이 죽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마두로 체포할 때 거기 있던 경호원 예, 경호원들 80명 예, 뭐 예. 있다가 죽은 쿠바 친구들. 절반이 쿠바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북한의 군사 체계는 북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정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이 없는 대신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전략이거든요. 의외로 단순하네요. 네, 단순하죠. 왜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지휘체계가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한쪽에 무너져도 다른 데가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독재 국가는 뱀 대가리처럼 뱀 대가리 날리면 몸뚱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게 한국군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목표를 원샷 원킬로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을 제거하는 부대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13 특수임무여단이 네네. 과거 13공수예요. 충북 증평에 있는. 대략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장성급이 지휘를 하고 원래 이제 여단장이 별 하나입니다. 그렇죠. 별 하나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비실이나 그 다음에 델타포스 이 친구들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13 특수임무여단의 목표는 뭐냐면은 북한 지휘부 제거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강한 재래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놈만 패는 쪽으로 특수한 특화된 무기 체계와 부대를 운영하면 네. 김정은 선수 피곤하죠. 나만 찾아오니까 네. 왜 나만 따라가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억나세요? 무인기 침투.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공개했잖아요. 북한 자기 직무실 상공을 3번이나 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화가 나서 한 얘기지만 그 뚫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어를 못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못한 거죠. 뚫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입장에 김정은 정권이 왜 저렇게 무인기에 길길이 날뛰냐면 3번이나 뚫렸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뚫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재발 방지인데 재발 방지네요. 재발 방지.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마두로 체포작전과 연계가 되면 사람이 타고 왔어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인기가 아무리 작아도 레이더망으로 보통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은 거예요. 평양 방어망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니까. 그리고 잡았어도 격추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형 참수 작전에 활용되는 무기 체계들, 네. 그러니까 현무5라든지 아니면 현무4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13 특수임무여단이라든지 한 이런 부분들이 제일 껄끄럽죠. 김정은이 최근에는 또 8,700도급 그 잠수함 공개를 했잖아요. 예. 이미 뭐 선체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건데 그 동안에 보면은 한국이 뭐 잠수함의 핵잠수함 쪽은 발목이 묶여 있으니까 좀 김정은으로서는 느긋했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우리 정부 족쇄를 좀 풀어주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진 측면도 있는 겁니까? 아주 다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참수 작전에 제일 특화된 무기 체계가 사실은 잠수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영화 보면은 잠수함 전쟁 영화 보면 서로 막 잠수함이 추격하잖아요. 네. 쫓기잖아요. 그래서 어뢰 쏘고 재밌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잠수함끼리 서로 도전한 사례가 없어요. 없습니다. 못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수함에 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찾아요. 거길 집중적으로 쏘나 음파 체계로 찾으니까. 그러나 잠수함이 맘먹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동 안 한다. 그럼 때려 죽여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특징이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는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공기 다 쓰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수함은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어떻게 돌리지? 엔진 돌리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수함은 공기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식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 밖에 나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는 전기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 잠수함 같은 거 보면 지금 잠수함들이 이렇게 소세처럼 안 생겼죠. 네. 배처럼 생겼죠. 왜냐? 축전 능력이 떨어지니까 평상시엔 배로 가요. 작전할 때만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잠수함의 특징이 뭐냐? 얘는 걸리면 죽거든요.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있는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서 자, 물속에 있다가 안 나와요. 이제 어떡하냐면 수면 위로 와서 여기다 빨대만 쭉 올립니다. 그래서 공기만 빨아들여서 여기서 엔진 이걸 스노클이라고 그래요. 네. 스노클링. 근데 적외선 탐지 장치가 개발되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멀리서 뻘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발했어요. AIP라고 그래서 그건 공기 불필요, 그러니까 스털링 엔진,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도 물속에서 최대 재래식 잠수함이 자망할 수 있는 기간은 3주를 넘지 못해요. 근데 그걸 그럼 3주에 있느냐? 그건 조용히 있을 때예요, 이렇게 갈 때. 근데 만일에 전투가 벌어져서 급기동을 하죠?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방전이 다 돼요. 올라와야 돼요. 이게 잠수함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핵추진은요? 핵분열이니까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연료봉 교체 주기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물속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있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사람이 있으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주기는 2달에서 석 달로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만일에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수심이 깊어요. 수천 미터, 1,500m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 베링에 쪽에서 한류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난류, 쿠르시온 난류, 남쪽에서 난류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 수계, 그렇죠. 물동이가 만나면은 그러면 음파 참지가 어렵다고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못 물이 잡아요. 섞이면. 지금도 음파 잡아도 이게 고래썰인지 뱃썰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해라는 데를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거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농반 진반 동해에는 전 세계 잠수함 다 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잠수함이 2달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보통 잠수함은 헌터킬러로 개발이 됐습니다.
적수상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잡는. 근데 핵추진이 개발되니까 그때 핵미사일을 집어넣었거든요. 탄도미사일. 이걸 전략 원잠이라고 그래요. 왜? 물속에서 SLBM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면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핵단추, 그 다음에 소련 서기장, 세 번째가 핵추진 잠수함 함장. 이 사람은 들어가면 본국이랑 연락도 안 해요. 예, 원점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말하자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다 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네. 전략 원잠. 근데 우리는 핵추진이 그동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000톤, 3,600톤급 장형실험 여기에 안창호함에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었어요. 네. 안창호급은 6발, 장형실험 10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으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진 거죠. 헌터킬러를 넘어서서. 근데 여기에 이제 핵추진까지 들어가 봐요. 네. 그럼 2달 동안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원산 특각 가가지고 김주애랑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원산 앞바다에 한국의 네? 핵추진 잠수함이 와가지고 언젠간 나를 하려고 저기 있다 이런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산 언제든 특각을 나올 수 뭐 있어요.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확보하면 네. 동해, 남해, 네. 서해는 좀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네. 핵추진 잠수함 작전 환경이 좋지 않아요. 동해, 남해 정도에 한 2-3척이 작전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다른 짓 못하죠. 여기서 탄도미사일 최소 10발은 실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장형실함에 10발 실으니까. 그러면 수십 발이 동시에 평양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서 네. 날아오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단군 이래 최대의 전략 무기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네. 아직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좀 야심의 카드로 하나 좀 꺼내려다 했던 원자력 핵잠수함이 한국에 의해 가지고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여기서 그 북한 핵추진 잠수함 지금 말씀하신 8,600, 700톤급 네. 공개했잖아요. 그 코미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이 합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장력 강판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네. 100m당 1제곱미터에 100ton씩 이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300m면 300ton이라는 얘기예요. 네. 1제곱미터. 그러려면 이 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HY100에서 HY200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북한이 고정력 강판 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껍데기 만들었어도 저건 일반 강철이라는 얘기죠. 김정은이 그 공개한 잠수함 보면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잠수함 이렇게 보면 검은칠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 철판이 어디 용접 띄어다가 붙인 것처럼. 용접 기술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일단 고장력 강판 생산 능력이 없고요. 네. 두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를 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다 껍데기를 씌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완성된 거 보여줬다는 얘기는 원자로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북한 원자력 생산 못 합니다. 그럼 러시아에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핵추진 잠수함 해체는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원자력 구역을 따로 잘라서 네.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밀봉을 완전히. 그러면 러시아에서 줬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럼 그 밀봉을 가져와서 뜯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원자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방사능 때문에 다 죽죠. 원자로를 재활용하는 게 새로 만든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원자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 빈 껍데기만 지금 빈 껍데기 선보였다 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게 핵추진 잠수함이면 저게 공개하면 안 되죠. 비밀 병기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팩트시트로 결정이 되니 김정은이 조급함으로 저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잠수함이면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예, 함교. 예, 요게 좀 작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보여준 거의 몸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그건 제대로 중심도 못 잡아요. 저 얘기는 저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여기 몸체에 집어넣을 기술이 없으니 요 세일을 길게 늘려서 여기다 억지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억지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게 이제 2023년에 9월에 진수했던 김구롱 영웅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우리 합참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정상 운항을 못하고 뭐 끼우뚱끼우뚱 해가지고 지금 그냥 처박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첫 시운전 때 기울었고 지금 어딘지 모른다. 일설에 의하면 동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죠. 그 정도고 잠수함은 지금 잠수함 만드는데 세계 11개국밖에 안 돼요. 네. 거기다 3,000톤급 무거울 중자 중잠수함 만드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미국도 디젤 잠수함 못 만들어요. 3,000톤급 다핵 잠수함이지. 그 천하의 일본도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 돈장 못 내밀잖아요. 네. TKMS 독일하고 우리하고 하나오션하고 현대 현대조선하고가 그 결합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60조 시장을 네. 군침을 흘려도 덤빌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우리 잠수함 기술의 원조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북한이 3,000톤도 아니고 8,700톤을 그것도 핵심 잠수함 만들어서 지금 보여준다고요? 지나가면 속아오죠.
김정은이 뭐 핵과 미사일 이게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특히 핵 같은 경우에는 이 푸틴 형님도 이거 쓰기가 쉽지 않은 무기인 것 같다.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금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재래식 무기 그 강화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실전 경험 플러스 경험은 알파? 그럼요. 실전 경험은 어마어마하죠. 자, 인민군의 실전 경험이 있고 중요한 건 본인들의 무기 체계를 현장에서 사용을 해서 계속 개량하는 신사격을 해봤죠.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미군이 쌈 잘하는 이유는 쟤들은 매일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드로 잡아간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매일 전쟁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거든요. 네. 북한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한 면이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 판단으로 북한군 전사자가 2,000명. 그러면 전사자와 부상병 비율이 정상적이면 대략 3대 1이거든요. 그럼 2,000명 전사했으면 부상자는 6,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합치면 8,000명입니다. 이 2,000명 전사할 때까지 북한이 파병한 인원이 그때까지 15,000이었어요. 네. 그럼 절반이에요. 그럼 전멸한 거예요. 자, 이번에 평양의 새별거리 전사자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세봤어요. 네.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걸 정상적인 실전 훈련이 실전 경험이다 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인해 전술식으로 지금 그렇죠. 미트 그라인더라고 미트 그라인더. 그러죠. 예. 고기를 뭐 예. 갈아 넣듯이 이렇게 예. 밀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북한군에게 유용한, 물론 드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을 전수받았겠죠. 현대전으로. 그러나 북한군이 과연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이어질지는 지금 북한군의 손실로 본다고 그러면은 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군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장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 네. 거기 현장에 가지 않아도 네. 그 전투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군, 나토,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북한군이 참전한 게 결정적이진 않다. 그러기에는 북한군의 손실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네. 있죠. 군인들이 다 고지가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파병 나가는 거 보니까 다 못 사는 애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들 다 그런 애들 갔어요. 너네가 돈이 왜 필요한데? 너네가 돈 있으면 딴짓 하게 돼 있지.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살아라. 너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지. 어느 순간 김정은이 그냥 딱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뭐 충성했다는 듯이 하고 그럴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투 실전 경험을 얻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론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이게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도 보게 되면 네. 이 드론이 굉장히 굉장히 크고 위협적이고 그리고 이제 막기가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론 전쟁은 현대전이고 아주 저가로 이제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가성비 진짜 최고죠. 예. 네. 북한이 지금 그거 딱 맛을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러시아가 다 배워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그걸 드론 부대로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드론 사령부를 해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검에 보내가지고 그 심기를 건드렸다고 다 감옥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북한에 그 보낸 것 자체는 잘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왜 거기다 못 보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 예전에 보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보내는 차원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까불면 그냥 보내는 거죠. 너도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자제해라. 이게 여러 가지 군사 전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김정은도 하나 죽이겠다. 준비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김정은이가 그거 딱 보는 순간 깜짝 먹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보게 되면 얘들은 다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거죠. 네. 지금 조지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재앙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재난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세대 부모들이 이걸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후대한테 그냥 그 재앙 덩어리를 넘겨주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편하면 편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는 이제 반드시 재앙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걸 얻게 돼 있는데 핵도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드론도 있고. 그걸 방치해놓고 우리가 후대한테 넘겨주게 되면 우리 후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100년 대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들면서 이란의 그 악성 종양, 혁명 수비대를 아주 아작내고 이란이 정상국가가 되면 그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힘을 아주 그렇죠. 절묘한 시기에 빌려가지고 그걸 지금 딱 없고 지금.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불구대천으로 생각하던 하메이니 정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어쨌든 한국으로 뭐 송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정부는 얘네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자기 국익에 어떤 그런 맞는 결과물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원 같은 거. 뭐 보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얼굴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이제 사형장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내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얘네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거는 한국 정부가 이제 달란 말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달란 말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노력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북한군하고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이 앞으로 우리하고 상대해야 될 군대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인지 애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로 2명도 중요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 전쟁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우리하고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이게 막 다각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제가 보건대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과 싸워가지고 지금 버티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 정신, 아무것도 없는데도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도망갈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만약 우크라이나한테 우리의 무기가 있으면요, 러시아 갖다 러시아 밀립니다, 사실은 저게. 예? 근데 우리 뭐 뒤에 애들도 군대 나갔지만 우크라이나 애들이 그 몇만 명이 떼죽음 나가면서도 그 버티는 거 보게 되면 대단하다, 이 친구들. 예? 김정은이가 혹시 북한군 포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데려가려고 이렇게 푸틴한테도 압력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 할 건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거 뭐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좀 이슈화 해가지고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 최근에 그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뭐 병력 투입 이 이후에 많은 손실이 나서 그런지 부모들이나 또 이제 입대 시기가 된 친구들이 좀 기피하는 게 있다면서 입대라든가 병역을. 아무래도 이제 그 군대 나간 애들 보니까 파병 나간 애들 보니까 그 특수부대긴 하지만 이게 다 못 사는 애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들 흑수저. 예, 흑수저들 다 그런 애들 갔어요, 거기들. 그리고 중앙당국 간부네 이런 쪽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애들만 보냈는데 뭐 억울해가지고 막 흔들어도 뭐 이렇게 누구도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거의 뭐 이제 가진 자들과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은 다 그냥 지네 이익만 챙기는 것이고 그 힘없는 애들만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들이 죽게 되면 최소한 뭐 한 몇만 불이라도 줘가지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남은 가족이라도 좀 살 수 있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근데 하도 그게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에 나서가지고 뭐 그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져가지고 현명하고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뀌고 있고 혁명하고는 아무리 가봤자 내가 돈이 안 되게 되면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은 뭐 30만 불 모으기 운동. 예. 왜냐면 이제 유사시 때 뭔가 딱 터졌을 때 30만 불만 있으면 어디가도 살 수가 있다. 여기서도 큰 돈이지만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돈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그건 엄청나게 높은 놈들이죠. 아주 이제 그 고위층 놈들은 아마 30만 불을 챙기기 운동을 한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30만 불 챙기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한 3만 불만 있어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식 월급까지는 택도 없는 거고 그 어떤 뇌물 구조라든가 이런 이권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죠. 고위층들한테는. 예. 김정일 때는 이란의 혁명수비대하고 비슷한 구도로 가면서 이제 군인들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성군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민군 군인들 뭐 무역회사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사단장한테 뇌물 주고
뭐 군단장한테 뇌물 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이게 혁명수비대 형태입니다. 지금 먹이 사슬이 먹이사슬 된 거죠. 예. 근데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너네가 돈이 왜 필요한데? 너네가 돈 있으면 딴짓하게 돼 있지.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못하게 하고 군대가 경찰도 못하게 하고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북한의 장성들, 군인들이 다 고지가 됐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고지인데 뭐 별 달고 있어도 뭐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김정은 죽이고 뭐 중국처럼 개혁 개방해서 경제적인 부를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저놈은 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는 뭐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혁명수비대가 버티는 모습, 그리고 현재 북한의 군대의 어떤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네. 김정은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얘들한테 부패를 약간 눈 감아줘야지 이걸 다 죽이게 되면 결국은 CIA 돈 받아가지고 다 부패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다 혁명수비대 형태입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은 지금 너무 이제 애가 무식하고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체제 결속력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너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지. 어느 순간 김정은이 그냥 딱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뭐 충성했다는 듯이 그냥 싹 그냥 녹아가지고 다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이란보다 북한 때리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 위험하게 뭐 개뿔 위험합니까 그게. 그렇죠. 사실은 뭐 이란 공습하냐 마냐 이럴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달라. 이란 쉽게 못 건드려 이랬는데 바로 그랬고 지금 또 이제 북한하고 이란은 달라. 뭐 핵이 있어 이러는데 그 김정은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파견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라든가 또 김정은 체제 내부의 간부들의 어떤 결속력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김정은 독재 체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김정은 집단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소수의 어떤 혜택받는 세력과 다수의 노예 같은 이런 세력이 이제 공존하면서 이 소수의 세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북한보다 조금 나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뭐 민주화 시위가 어쨌든 가능한 조직이고 SNS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국민을 4만 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이제 잔인한 정권이라는 게 이제 또 이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혁명해가지고 변화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 체제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핵이 필요하다. 그 핵은 왜 필요하냐? 이미 국내는 끝났고 이제 외부에서 때리는 것만 막으면 나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란도 똑같은 거예요. 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그 목전에 그냥 이제 때리는 거고, 김정은은 이미 가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란은 하메니가 죽어도 존재하지만 북한은 김정은만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미국이 때리는 거는 베네수엘라 전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못 때린다. 근데 이미 때리는 게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이란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보다 몇 배 더 강한 이란을 때려가지고 박살내는 거 보는 순간 이제 김정은이가 내 차례가 왔구나. 지금 쿠바라고 그러는데 쿠바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쿠바는 뭐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그냥 끝난 거고. 벌써 뭐 아까 보도 보니까 뭐 블랙아웃 와가지고 전기가 지금 네, 저거는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거고 이미 이제 핵을 가지려는 자와 가진 자 이 두 개가 이제 악성 뭐 이 정양 같은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치고 나서 바로 다음 순서는 북한인데 이거를 중국을 통해서 목조르기를 할지 뭐 직접 때릴지 뭐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시 주석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핵이 없지 않습니까? 핵이 북한에 있습니다. 얘들이 이판사판 막대한 돈을 북한에 주면서 핵을 가져다가 쓰겠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핵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북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게 이란 전쟁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혁명수비대를 너무 가볍게 봤다가 점점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잠불꾸기입니다. 잠불꾸기. 나오게 되면 그냥 다시 때려가지고 잠불 꾸면서 그냥 정리하는 거지 이미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게 아닌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 냉정하게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북한과 비교하냐. 우리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김정은의 군병치는 우리가 지겠다. 김정은이 이제 유사시에 지하 벙커보다는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김정은이 이란 전쟁 보면서 좀 트럼프한테 겁을 먹은 건지 ICBM을 지금 한 2년째 이제 쏘지는 못하면서 엔진 시험은 계속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공개를 했죠. 이번에 3월 말에 공개한 거 보니까 출력이 뭐 그 이전에 작년 9월인가 했던 것보다 26% 향상됐다 이런데, 실제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ICBM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좀 북한이 한계까지 간 겁니까 이제? 최대치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보통 한국과 이제 미국이 정보 평가가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추력, 땅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 동부에 북한 기준에서 이제 뉴욕을 넘어서 워싱턴, 저 플로리다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확보했다. 그러나 완성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것은 재진입이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재진입을 이제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공격이 좁으니까 미국은 이제 ICBM을 가끔씩 쏩니다. 훈련도 겸하고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이제 밴더버그라는 공군기지에서 쏴가지고 저기 남태평양 황초까지 해서 딱 정확한 사거리로 10,000km 날아가서 딱 탄착하는 것까지 정확히 하는데, 북한은 이제 고럴 만한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실사격을 하겠다고 태평양상으로 날린다 이러면 미국이 그거는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번 카드를 흔들 때 그거를 실사격을 한번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좀 내가 이건 못 보겠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북한은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고각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도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를 뽑으려면 정각 30도에서 45도 사이에 발사를 해야지 탄도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서 상승하고서 정점 고도에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하강하는 내리꽂히는 걸로. 이렇게 이런 탄도 궤도를 그리는 게 이제 제일 많이 가능한데, 북한은 이제 그런 공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90도로 쏴 올려서 저기 외기권 저 높이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제 고각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해서 이제 그 계산 방식에서 대략 이제 몇 킬로 사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고각 발사를 하면은 이 정각 발사와 다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기권을 갖다 대기권을 다시 들어오는 걸 재진입이라고 해요. 재진입을 할 때 보면은 고열해가지고 압력하고 열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마, 플라즈마 상태니까 깎여나가고 이게 이제 고체도 아니고 뭐 액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로 될 정도로 고열되는데, 그게 이제 골고루 돼야지, 이게 한쪽은 많이 되고 한쪽은 덜 되면은 방향이 틀어집니다. 떨리겠네요 이게. 방향이 틀어져 엉뚱한 데 가고, 그래서 정확한 조건을 마련하려면은 조건에 맞게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고각 발사를 하니까 정각 발사의 재진입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엔트리 할 때 이 각도도 또 중요한 거죠. 각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각도를 해서 그게 정확하게, 보통 이제 정점 고도에서 내려올 때 돌아가면서 내려옵니다. 하강할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팽이처럼 돌아가면서 내려오는데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각 발사의 재진입 각도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각 발사는 성공했지만은 또 몇 차례 보면 또 내려오다가 뭐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데다가, 북한은 원래 재료 기술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데다가 정각 발사의 조건을 구현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화성 20형 신형 엔진을 시험했고, 김정은이 이제 김주호까지 데려가서 참관했죠. 참관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사거리 추력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높아지면은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래서 탄두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 탄두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점 고도에서 이제 딱 버스가 이제 버스라고 합니다. 탄두부가 열리면서, 탄두부가 이제 보통 3개에서 4개 있는데 3개가 다 각기 다른 목표로 내려오면서, 하나는 뉴욕을 가고 하나는 워싱턴으로 가고 하나는 보스턴을 가고, 이렇게 개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최고의 기술입니다. 거기는 이제 GPS가 안 터지죠. GPS는 더 낮은 고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게 이제 냉전 시대 때 제일 최고의 난제가 있는데, 미국은 별자리를 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술까지 필요. 기상천외하네요.
별자리를 보고 계절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쨌든 다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별자리로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재진입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도 뭐 북한이 갖춰왔나 것도 궁금하고 의문이고 하여튼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신형 엔진 시험은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미국에게 나 좀 봐달라. 이미 뽑을 수 있는 사거리는 충분히 뽑았다. 예, 그런데 재진입 기술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제 미국 상대로 한번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는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한번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해서 괌 같은 데 떨어지면 큰일 나죠. 미군 기지 떨어지고 이러면. 자, 북한의 미사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도 보면은 재래식 탄두의 끝판왕이라 그러면 뭐 현무5도 공개한 적이 있고 이런데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 냉정하게 보실 때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를 담당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 어떻게 북한과 비교하냐. 북한이 물론 되게 북한의 능력이 후지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정밀도나 물론 이제 우리는 북한처럼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한 것이지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탄두의 재진입이 중요한데 재진입을 이제 플라즈마 상마를 골고루 하려면은 재료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탄두부의 그 재질은 금속이 아니라 보통 플라스틱 적층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직물을 짜듯이 얼기설기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우리가 좀 되게 뛰어납니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그 탄두부 보니까 무슨 저거 한 말씀입니다. 시골에 그 소뚜껑 감아서 소뚜껑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딱 시험 끝나고 나온 거 보니까 제조는 배틀 같이 이렇게 배차듯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사체의 그 탄두부급 앞부분이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군요. 엄청난 열과. 그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한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거리 제한하는 게.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풀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번 풀었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 번 풀고 또 이제 완전히 제한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사거리를 700으로 늘렸는데 그 700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700 정도 돼야지 재진입이 살짝 됩니다. 외기권을 뚫고 나와서 다시 살짝 뚫고 나왔다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700이라고 해서 그게 되게 관건이었는데 그때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태효 씨랑 그다음에 이제 신원식 장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원식 장관한테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받았는데 그 능력이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실무를 했던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밝힐 수 없는 그분에 따르면은 김태효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했나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는데 이거는 협정도 아니고 우리가 종이 한 장 준 건데 꼭 지켜야 되냐. 내일부터 우리는 이 종이 찢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 다 우리 마음대로 쏘겠다. 그렇게 브링크맨십, 벼랑끝 전선. 아니 한국 외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나중에는 이제 높은 분이 됐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 그렇게 한번 미국에 윽박을 지르고 나서 받아낸 사거리다. 이렇게 이 얘기를 처음 공개하네요. 현무5 얘기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핵폭탄에 버금간다 뭐 어떤 분들은 또 핵하고 한다는 건 국뽕이지 그건 재래식과 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무5는 그 뒤에 시리즈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말 이게 끝판왕이다 이렇게 불릴만 합니까? 지난 정부 이제 마지막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현무5를 공개를 했죠. 근데 현무5를 발사관 안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안에 속살을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안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닉 사업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것조차도 미사일 운반 차량 테리라고 하죠. 이게 뭐 개걸음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놀랬습니다. 놀랬죠. 예,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것도 되게 원래 다 기밀사항에 속하는 그런 건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한테 깊은 인상을 줬는데 현무5는 이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한 무기다. 우리가 이제 이 선배도 아시다시피 삼축 체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포나 이런 거 쏘기 전에 미리 사전 제압하는 킬체인, 날아올 경우에 중간에 요격하는 KMD,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방에 맞았을 경우 최악의 상황 핵을 한 방 막아서 북한을 초토화시킨다 보복하는 이제 KMPR. 대량 응징 보복. 대량 응징 보복의 수단이 이제 KMPR이죠. 주요 수단이. 그거를 위해서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쓰면 딱 좋은데 핵을 못 가지니까
우리가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건데 북한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결국 최고 존엄 지도자 김정은의 하메네이, 마두로 트럼프를 다 합친 그 이상이 북한은 체제에서는 그 이상의 존재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햄버5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명치를 우리가 쥐겠다. 북한이 전쟁을 먼저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김정은이 어디로 피신하겠습니까? 지하 벙커를 지하 벙커인데 북한은 그 지하 벙커 또 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하 벙커에 깊숙이 들어갈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 버스터도 간당간당한데 지하 벙커에 숨은 김정은을 어떻게 참수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현무5는 탄두 분비가 정확하게는 숫자는 비공개지만 8에서 9톤으로 보통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폭발물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중금속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8, 9톤이라는 말씀이죠. 전체 중량이 아니라 탄두분만 8, 9톤이 되고 나머지 또 다른 폭약이나 이런 게 장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겁니까? 탄두에 이제 폭약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그 동체 무게는 빼고 탄두만. 동체 무게를 빼고 탄두만 8, 9톤인데 8, 9톤에 다 폭약으로 시하냐 그건 아니고요. 폭약은 있는데 대개는 다 진짜 무게만 강화하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물리학의 법칙에서 속도보다 더 강화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을 때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불려놔야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땅에다 전달할 수 있다. 마하 50 뭐 이렇게 내리 꽂히면은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꽂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지하 벙커는 집안이 단단한데 만들지 않아요. 화강암 재질에. 그러면 이제 위에서 강력한 충격이 오면은 이게 흔들려가지고 에너지가 흔들리면서 딱 집안이 흔들리면서 그 에너지가 밑에까지 전달되는데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빈 공간에 있을 때 그때 확 전달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현무5를 한국판 신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런 목적으로도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명줄만은 우리가 지하 벙커에 숨어도 확실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게 현무5의 메시지고 그래서 뭐 이제 들리는 얘기라면 김정은이 이제 유사시에 지하 벙커보다는 이제 뭐 도망 다니면서 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후세인처럼 어디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거 그럴 수도 아닌지 있겠죠. 모르겠네. 그리고 뭐 누구죠? 그 가다피처럼 북한 주민한테 들통나서 잡혀서 뚜둑에 맞을 수도 있고 뚜둑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어쨌든 현무5가 공개된 뒤로 북한이 상당히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북한 영상 보면서 가끔 이렇게 신기가 발휘될 때가 있거든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어디 군사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갔는데 지도 있는데 막 모자이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봤는데 어딘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국내 모처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바로 현무5를 운영하는 강원도의 뭐 부대를 자기 명줄을 쥐고 있는 현무5 운영하는 부대에 사진 놓고 딱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내보낸 거 보면 모자이크도 예전처럼 강하게 하지 않고 살짝 한 거 보면 내가 여기 먼저 때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이 정확히 그 부분을 엄청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현무5를 연상케 하는 또 무기를 한번 시험한 적이 있었죠. 북한이 시험한 적도 있었고 현무5에 대해서 날선 비난도 국영 매체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김정은이 지금 뭐 남조선 것들 무시하고 살겠다 이러는데 사실 코끼리를 앞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코끼리만 자꾸 생각납니다. 김정은이 지금 아마 안팎으로 한국을 봐도 그렇고 사실 뭐 끔찍한 일이죠.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꼼짝 못하고 침실에서 체포돼서 미국 법정에 선다는 것도 그렇고 하메네이도 가족들, 손주들까지 있는데 주의부 50명 가까이 하고 한꺼번에 참수당한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우리 핵무장 부분 마지막으로 국뽕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전 세계 판도가 뒤집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철재 기자님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외교 안보를 이제 연구하거나 저같이 취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 가져야겠지만은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여건. 그렇죠. 여건이 안 되죠. 예. 그런데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깨알자라면 제가 거기서 한번 대학원 2달 정도 인턴한 적이 있습니다. 예. 나토를 되게 중시하는 싱크탱크인데 거기에 2014년에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글로벌 예측이라는 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했는데 10년 내 핵무장 가능성이 큰 국가를 꼽으라 했더니 한국이 40%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란이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한국이 3위입니다. 3위고 그 다음에 일본이 꼽혔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국방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관련 부분은 이제 한국의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은 limited but critical capability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능력을 제공하겠다. 한국이 재래식 국방을 주도하면서 우리 제한적으로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일 것인가 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자기해서 이제 이번에 콜비도 왔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콜비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확정 억제 미국의 해고산을 뜻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안 보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많이 삐져 있는데 나토를 탈퇴한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또 이 확정 억제를 해고산을 그냥 접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비 안 올 때는 우산 쓰고 있다가 우리 비 올 때 지금 한창 비안 올 위험할 때는 때 이제 뺐네요. 양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철재 기자님 모시고 우리 또 K 방산부터 이란 전쟁 또 밀덕들의 세계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